이제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각 발표자께서 25분 발표해 주시고요. 토론자께서 15분 토론하는, 그래서 총 40분이 진행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발표는 국가보훈처에 계신 서동일 박사가 197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동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동 선생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신 뒤에 제 첫 발표가 시작이 되어서 상당히 부담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실 텐데 제 발표가 너무 난섭하지 않을까, 발표가 잘 이루어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워낙에 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선도적인 업적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많이 오신 분들께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뒤에 제 발표를 들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순서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신흥무관학교는 하기 싫은 숙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학술대회가 있기 전에 주최 측에서 한번 발표를 해보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관심을 갖고 해보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비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인들이 1910년대 초에 반주에 이주를 할 때 그 정착의 토대가 되었던 그 활동의 주요한 인물들, 이시영, 이회영, 이상명과 같은 인물들은 중국의 이제 실력자인, 권력자인 원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한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일부 제공받게 되는데, 그들을 전적으로 유교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두 세력이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유교라고 하는, 유교 문화라고 하는 공통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 1910년대에 만주로 이주했던 한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점, 또 과제 중 하나는 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정착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국과 버금가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이념으로서 유교도 이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교라는 면을 통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신흥무관학교의 일부를 조명해 줄 수 있는 도구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10년대부터 20년대 유교를 기반으로 한 독립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운동사의 시각, 유교 독립운동사의 시각에서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10년대 제만 독립운동의 상황을 보면 유림, 유교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그 유교 지식인들이 여러 분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인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조금 분류해보는 시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독창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서동 선생님이나 제 토론을 맡아주신 박성순 선생님의 업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 연구를 유교 운동사학적인 시각에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표도 역시 발표문을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인데요. 이런 선행 연구 성과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문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어떻게 구성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선행 연구 성과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해서 필자는 제만유림이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만주를 위주한 유림을 고국에서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전통과 서양 문명에 대한 인식, 또 반일운동 노선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유림이라고 하면 한 가지의 유형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만주에서 활동한 유림들이 이름들의 그런 유형들을 보면 서로 이렇게 상호 협력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학맥이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으로서 학문적인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과 서양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또 그국에서 갖추고 있었던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어땠는가, 또 반일운동 노선을 급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점진적으로 완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유림의 유형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림이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 유지에 기여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설립과 운영의 측면에서는 김대락이나 이상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정보 교환과 학생의 확보, 또 병영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맹보승과 이봉희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는 그 이념에 대해서는 김대락의 권유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10년대 제만 유림의 유형과 독립운동의 노선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보면요. 1910년대에 중국 만주와 러시아 연해주를 이주한 유림 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은 하나의 성향으로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편차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다음 문단입니다. 이런 편차는 국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상호 연대의 과정 속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로 표면화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인 사회가 비교적 공고히 유지되었다고 하는 유아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유아현에서는 의병운동 세력과 신문관학교 세력이 갈등을 빚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을 읽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인용문을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즉 김석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수가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완고한 보수적인 유림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력이 추가가 일파를 공격하려고 하자. 그래서 추가가 일파라고 하는 것은 이상용 일파, 또 경학사와 신흥 강습소 세력이라고 체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자 신백우라고 하는 인물이 적극 만류해서 중지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구가는 완고한 유림으로 이항로 계열, 특히 유인석과 최익현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병운동 세력이 북상을 해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됐고 그들이 이제 이 지역, 특히 유아현에서 삼원부가에서 밀집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1919년에 대한독립당으로 이제 응집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의병운동의 와중에 북상하여 도강한 의병운동 세력이었다. 반면 추가가 일파는 이상용, 김대락, 김동삼 등으로 상징되는 경학사, 신흥무관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단 두 개를 건너뛰어서요. 마지막 부분인데 수가가 세력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구가 세력이 추가가 일파에 분노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추가가 일파가 풍족하게 살면서도 주변의 헐벗은 동포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상투를 자르고 중국 옷을 입는 등 전통 문화를 훼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추가가 일파가 주도한 변장운동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유림 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문단을 건너뛰겠습니다. 수구가 세력은 추가가 일파가 여전히 생존에 위에 빠져 있는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세력도 1911년, 12년, 13년에 연이어서 흉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풍토병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곤란을 겪었고 비로소 이제 1914년에 이르러서야 안정감을 찾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상용이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은 1911년의 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운동 세력으로 지칭되는 수구가 일파가 보았을 때 신흥 강습소, 경학사 세력은 자신들보다 풍족했고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정치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 뭐 이회영이나 이상용, 이시영을 통해서 중국 정계 고위 인물들과 접촉할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호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이석영이라고 대표되는 그 막대한 불황 재상을 통해서 의병운동 세력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초기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측면들이 바로 긴장 관계를 만들었던 요인이었고 이런 것들이
수구 가입하는 갖지 못했던 추가 가입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인데요. 위에 인용문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용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는 되지 않겠지만요. 이 변장운동에 대해서도 신흥무관학교 세력은 여타 이름과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러한 변장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의 혁명 및 혁명 세력에 대한 세력 입장 차도 분명했었고요. 반일운동 노선에서도 역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주 지역의 유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의병운동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이에 반대되는 신흥무관학교 속에 있는 이상용과 김절과 같은 개신유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중간의 세력도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유림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었고 자신들끼리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하나의 세력은 이승인이라고 대표되는 세력이 있는데요. 경북 성주에 틀어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수적인 유림이지만 일찍부터 만국공법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또 우리도 일부 바뀌어야 된다. 유교가 너무 번잡한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간소하게 추려서 마치 기독교의 서양 사회에 기독교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 한인 사회에도 유교를 종교화시키는, 즉 공교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한인 공동체를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바로 이제 다음 인용문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인용문을 건너뛰어서 권병하는 누구인가, 이런 문장으로 시작되는 문장인데요. 권병하는 누구인가, 그는 1913년부터 1914년 이승희와 함께 중국 북경동지를 오가면서 공교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들은 한때 만주 봉천의 대규모 농장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북부 공자의 태생지죠. 여기에 이상적인 한인 이국 공동체를 설치하는 문제에 역점을 두었던 인물입니다. 이승희의 보관은 이교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형식의 일부를 바꾸어서 새로운 한인 사회의 윤리, 신앙, 정치 이념으로 변형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중시한 것은 이교를 모토로 한 한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 고위 정치인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교와 전통을 부흥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서양 사상을 배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이상용과는 또 대비되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상의 사례를 볼 때 만주에서 있었던 유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분류를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상태와 사상적인 성향 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상용, 김대락, 김동삼과 같이 신흥 강습소와 신흥 무관학교로 이어지는 이곳에 참여한 안동 유림으로 대표되는 개신유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인용문은 생략되는 인용문은 이제 요약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승희와 권병하 등으로 대표되는 개량적인 성향의 보수 유림이 있고, 또 가장 완고한 유인석, 조맹선, 김석현 등과 같은 이학로 계열의 완고한 보수 유림 세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림 세력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상용, 김대락, 김동삼과 같은 개신유림에 속한 유림들이 신흥무관학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도움을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연구에서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두 번째 문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작되는 문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림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신흥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주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교장과 교관과 이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교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개신유림이었었다. 이렇게 기존 연구에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보면요. 실제로 안동유림은 신흥무관학교에 깊이 관여하였습니다. 우선 김대락이 초대 교장이 추대되었습니다. 물론 김대락은 자신이 연로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아서 고사를 했고요. 이 고사한 역할을 맡은 사람 역시 개신유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히 어떠한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유림이 신흥무관학교에 기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김대락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자태가 마치 마을회관, 또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락의 일기라든가 이상용의 뭐 서사록이라든가 이런 회고록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김대락과 김대락을 포함한 위림세락과의 일정한 관계를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락이 교장직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신흥무관학교에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인용문이 끝나고 그 다음인데요. 즉으로 시작합니다. 즉 김대락은 70에 가까운 노고를 이끌고 함리아에 가서 분교 설립 작업을 도왔습니다. 김대락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12년 신흥 강습소 함리아 분교가 생길 때 여기에도 약성시 전후에 아예 거주지를 함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관계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은 그 아들이 바로 신흥무관학교 분교의 교장의 중책을 맡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락의 얘기에는 신흥무관학교의 핵심 인물인 이석영, 이회영, 이동영, 이철영, 이시영 등 수시로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속에서 바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 이름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는 점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불완전한 측면을 가지고도 있는데요. 일단 실론적인 측면에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 모집과 교사 확충의 문제는 역시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교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학생이 필요하고 그들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들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또 학생 수가 많아지면 교사나 병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병영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역할들 속에서 바로 신흥무관학교, 신흥학교의 분교들이 계속 설치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백선농장을 통해서 병영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상용의 둘째 동생이 이제 이봉희인데 이 계동이라고도 봅니다. 이 이봉희가 중국 봉천 지역에 계속적으로 대규모 농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여를 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는 1913년 말부터 1914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이계동, 이봉희의 그 봉천 지역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는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봉희가 가까이 했었던 이승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계해서, 이승이는 아까도 이제 말씀에 기조가에서 잠시 나왔었는데요. 한웅동 건설의 이상석 상무와 함께 참여했다가 1913년에 중국 안동으로 건너와서 새로운 한인촌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인물인데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새로운 대규모 농장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봉이라고 하는 인물의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승이가 봉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제안, 봉천 지역의 대규모 농장을 만듭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것이 이상용의 동생인 이봉희를 통해서 이런 측면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학생 확충과 관련된 이제 맹보순애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 부분은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보시는 것으로 대신을 하고요. 신흥무관학교의 이제 이념과 생활, 신흥무관학교의 건립 이념이라든가 운영 이념이 바로 유교와 직결이 되느냐, 이렇게 보는 데는 저도 물론 부정적인 입장입니다만은 신흥무관학교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이념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유리인들, 특히 이제 안동 유리인들이 하고 있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물론 여러 연구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김대락의 지은 건의문 속에서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에게 권유하는 글 속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좀 헛날 생각을 충분히 하면서 이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공화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한번 해보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받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 하였습니다. 4장의 신흥무관학교의 이념과 생활 부분에서 이제 이념에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이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번유문의 일부이고요. 그 번유문을 좀 정리한 내용이 그 다음 문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그 번유문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락은 자유와 진보를 조선인이 지녀야 시대 정신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유림처럼 이 개념을 자의적으로, 유교적으로 해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국제 현실 속에서 서양은 강자이고 동양은 약자이므로 서양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은 물질을 추구하는 세력이고 동양 세력은 도덕 문명을 추구하는 세력이니까 도덕 문명을 추구하는 자신들, 유림이야말로, 유교지식인이야말로, 조선이야말로, 중국이야말로 서양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화이관,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 이 김대락 70에 가까운 노인의 생각 속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부류의 인물을 저는 개신주림이라고 불렀습니다만은 혁신주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동거 선생은 썼었는데요. 그런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식의 급변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문단의 마지막에서 이제 세 번째 줄을 보면요.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서양은 물질의 말단을 추구하는 문명이고 동양은 도덕을 중시하는 문명이어서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보다 우월하다는 식의 이제 화의감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면요. 사회 진화론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 경도되어서 패배주의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제국주의에 압도되는 계몽주의적인 오류를 또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김대락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은 굳은 의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의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의병세력과 다른 점은 어떤 단순히 의기만 가지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독립에 대한 의지가 국권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독립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전념하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학습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유교 지식인들이 강조하던 내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문단 마지막 줄에서 이제 위로 이제 네 번째 줄을 보면 학습 대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온갖 서양 지식이 바로 이 신흥 강습소와 무관학교에서 학습될 교육의 대상일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 대상은 지혜와 도덕과 체육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전제주의와 공화주의와 입헌주의 등 서양인이 학습하는 모든 것을 배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처럼 서양의 외양을 따른 것이야말로 공리회인데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만 경학사 다음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국민단 직전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공리회가 지향하는 정신적인 골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목표는 그러면 무엇인가? 국헌을 이제 획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헌은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개명을 하면 국헌이 고치되어서 동양의 구석에 앉아서 즉 만주의 한 구석에 앉아서 이러한 교육을 안일하게 교육을 받는 것이 독립전쟁의 일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바로 청년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바로 이 안에서도 이 만주 구석에 앉아서도 서양사의 발전을 손바닥처럼 훤히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문단인데요. 김대락이 예측하는 미래 국제관계는 이러한 세력들이 자신들이 더 커져서 어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강자와 약자의 관계로 다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는 역시 공존의 관계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공존의 사회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신흥무관학교와 이제 공리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같이 가는 단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공리회는 이제 경학사의 호신 단체니까요. 이 공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유교 지식으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공리는 공화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교 내적인 표현을 보자면 이단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바로 서양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동양 문명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유교 지식인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1911년에 이제 신해혁명이라고 중국의 혁명이 벌어지는데 유교 지식인들은 이 신해혁명을 상당히
좋지 않게 보거든요. 급진적인 서거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인들이 중국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혁명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었고, 이런 신의 혁명에서 추구되고 있는 개념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주의를 추구하는 혁명이었었는데, 이런 공화의 개념도 김대락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이론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교적인 공화주의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국 25사나 아니면 중국의 경전 속에서 이 공리라고 하는 개념, 공화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물론 이 발표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따 조금 뒤에 진행될 아마 약정 토론 시간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간략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서가 없는 발표도 난사판 원고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정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단국대학교에 계시는 박성순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서동일 선생님은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글도 차분하게 잘 쓰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학자십니다. 근데 이번에 신흥무관학교에 관해서 글을 쓰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요. 바로 질문 제가 33쪽입니다. 정리해놓은 것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 제목이 지금 오늘 제목이 1910년대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읽고 나서 느낀 소감은 좀 불명료합니다. 그건 제목에서 느껴지는 무슨 얘기냐면 제목에서 풍기는 그런 뉘앙스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참여했던 그 안동유림, 이걸 우리가 236일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들의 구체적 활동을 다루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좀 더 포괄적이어서 소위 제만유림, 만주 지역에 있는 유림 세력들을 망라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문에서도 말씀 해주셨지만 이들 중에는 신흥무관학교에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교계의 독립운동과 신흥무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신흥무관학교와 유교계가 큰 관계가 있을지 하는 이제 근본적인 제 의문인데요. 물론 신흥무관학교 설립 참여 인물 중에서 안동파, 소위 이제 236일가를 우리가 유교파로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전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야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미 1910년 이전에 계몽운동 쪽에 투신을 했고 그 다음에 협동학교를 설치해서 의병들에게 공격을 당했다든지 또 이미 계몽운동 단체인 대한협회 활동을 주도적으로 했다든지 해서 사실은 전형적인 유림 세계에서는 거의 파문을 당한 세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그 소위 전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그렇게 해서 붙여야 정확한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아까 조동원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혁신유림이라고 부릅니다. 학계에서는. 혁신유학자 또 죄송합니다. 개신유학자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전통적 유교계 인물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요? 이게 제 의문입니다. 물론 유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인물들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들은 아무래도 신민의 회원들과 이들 안동의 혁신 유학자들, 그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계몽적 지식인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의 이념을
공화주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거기에 유교적 공화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를 붙이게 되면 모순적 개념어를 합성한 것 같아서 상당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느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여태까지 연구해온 연구사 자체가 이제 부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유림이 완고한 보수성을 깨고 혁신유림으로 진화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 자체가 보수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오히려 퇴행적으로 묻혀버릴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부원하면 신흥무관학교의 비판적이었던 그 소위 수구가라고 하는 유림 세력은 일찍이 서간도에 망명했던 유인석의 후예들로 볼 수가 있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하연 사문포라는 같은 지역 안에서 서로 경쟁하던 대한독립단 인사들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한독립단과 신흥무관학교의 대결 양상은 별도로 집중적인 연구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만약에 유교계와 신흥무관학교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면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위 이상용 일가의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어떤 역할을 다루든지 아니면 전형적인 전통적 유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이 대한독립단 인사들과 신흥무관학교와의 어떤 이 차별점을 논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논점이 선명하게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구가를 신흥무관학교를 둘러싼 제만유림의 배경 설명으로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만유림과 신흥무관학교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별개의 문제의식 하에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자잘한 문제인데요. 거기 각주 35번 부분에 저한테 주셨을 때 페이지 쪽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김형식이 이제 역시 안동파 세력이죠. 김형식이 1912년에 교장을 맡은 신흥학교가 추가가인지 합리화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본문에서. 그래서 제가 만주의 독립운동과 월송 김형식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추가가 학교장이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참고가 되실 거 적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에도 김대락이 대한제국을 다시 보고 싶다고 한 표현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이제 곤란해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몽적 지식인으로서 소위 혁신 유림으로서 김대락의 위상이 확보했고 그렇다면 위의 말은 이제 바로 직전에 망한 조국 즉 공식 명칭이 대한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조국의 부활을 염원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1914년 무렵까지도 보면 중국에서 활동하던 일부 식민의 회원들도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공공연히 하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은 사상적 후진성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당시 입헌군주제를 시행하던 중국과 독일에 편승해서 일본을 견제하려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물론 김대락이 이 정도까지 깊은 전략적 사고에서 위의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시에는 아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뚜렷하게 부각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바로 직전에 망한 조국의 부활을 염원해서 했던 말이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원고를 상당히 늦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토론문을 먼저 주셔서 제가 생각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제목이 이제 불분명성인데요. 그 문제는 역시 제 생각에 아직 좀 불안정하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고 토론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제 머릿속에 현재까지 갖추어져 있는, 그려지고 있는 1910년대 만주에서의 유교지식인들의 형상, 또 제만 독립운동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이후에 단체로서 드러나는 논리 정연하고 체계 정연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성향으로 정리될 수 없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까지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경학사나 신흥강습소를 제외한 세력에 있어서는 선명하게 연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선에서 전부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이교 지식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는 연대와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의 관계 속에서 조금 다른 성향의 인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들은 각각 제만 독립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1919년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단체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유리모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학사나 신흥강습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안동유립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중국 정계 인물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도 이들이 앞에 나갔던 것은 사실인데, 과연 제만 지역에는, 만주 지역에는 안동유립만 있었는가, 그와 연합하는, 또 상부적인 관계에 있는, 또 갈등 관계에 있는 다른 유립은 없었는가, 또 유립 간의 그런 성향 차이가 반일운동 도선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이제 문제였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드렸던 말씀으로 이제 대신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는 여러 세력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제 이합집산을 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몇 개의 세력으로 뭉쳐지고 있었는데 지역마다 유림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혁신유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신유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력들이 이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두 세력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제목이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선명한 어떤 갈등 관계, 대척되는 지점을, 또 논점이 되는 지점을 더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지역의 이름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흥무관학교 유교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했는데, 물론 주도 세력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신흥무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기독교나 또 다른 이념, 또 뭐 안동 이름이라든가 이런 주도 세력 이외에 다른 요인은 없었는가라는 점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까지 연구에 있어서 큰 주도 세력, 주도 이념, 주도적인 그런 기반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그 보수적으로 하나의 전체상을 그리기 위한 그런 보수적인 측면들을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적인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김대락이라고 하는 인물, 또 이상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공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면,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처럼 공화라는 말을 자체를 언급하기를 싫어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유교 지식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를 공화주의라고 확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확대해서 할 수는 없을 텐데, 김대락 본인이 70에 가까운 유교 지식인, 유교 원로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왜 유교 원로라고 부르냐? 더 보수적인 유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도 좋은 이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있어서는 적합한 이념은 아니다. 더 안정적인 시대가 오면 그때 유교를 다시 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유교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교지식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신유림이다, 아니면 혁신유림이다, 유림이라고 하는 이 명사를 뒤에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화주의를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개념이라고 저도 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주의, 인민주권, 국민공치 이런 개념들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느냐, 이런 데에는 아마 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화주의라는 말을 공리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공리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후함서에서 봤더니 금여폐하, 공리, 천하자, 외즉, 공경상서, 내즉, 상시황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폐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황제한테 이고라고 하는 인물이 충언을 하는데, 그때 지금 폐하와 함께 천하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밖으로는 공경과 상서가 있고 내적으로는 상시와 학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리라고 하는 표현 역시 고민스럽습니다. 단순히 어떤 임금이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임금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신하가 지방관으로서 지방 통치를 해가는 부분들을, 사실은 한국적인 개념에 있어서 공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지방관의 역할을 얘기를 할 때 이 공리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이런 25사의 내적인 중국적인 측면에서 이런 공리가 어떠한 개념을 쓰고 있는지, 예를 들면 국민 공치의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25사 또는 중국 고전에 있는 내용들을 좀 폭넓게 봄으로써 공리의 개념을 잡아오고, 혹시 이런 개념을 김드락이라고 하는 인물도 쓴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공화의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정치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린다면, 30초만 말씀드린다면, 이 유교주식인들의 191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들이 같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확고한 하나의 정신, 이념이 지배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두 개의 정신, 예를 들면 석구적인 측면, 또 서양을 배워야 한다는 그런 계몽적인 측면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만주를 이주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들 의식의 또 기반 속에서는 역시 생활, 전통, 공동체, 이런 개념 속에 있어서는 역시 유교라고 하는 부분도 작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이제 예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1919년 1월에 고종이 죽었을 때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검은 배로 완장을 차면 되지 않겠느냐, 3개월 동안인가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회,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그렇게 검은색으로 완장을 차는 그런 사례는 없다. 누런 상복을 입고 예를 들면 뭐 1개월이라든지 뭐 3개월이라든지 뭐 100일이라든지 이렇게 상을 치는 경우는 있지만, 하려면 제대로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이상용의 전체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기록 속에서 남아있는 어떤 계몽운동가의 측면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번 자성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는가. 생활, 일상의 신념에 있어서는 유교적인 측면의 어떤 잔존, 이런 것도 고민해서 한 인물의 전체적인 형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직 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뭐 아마 더 하실 말씀이 있고 또 질문하실 게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요, 우리 종합토론 시간이 있으니까는요, 그때 더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제1주제의 발표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